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데이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서 초등학생이 등산을 하다가 실종된 일이 있었죠. 실종된 지 벌써 사흘째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이 초등학생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을 대거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오전 10시 13분쯤 경찰 특공대가 정상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비지정 등산로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A군이 홀로 산행을 하다가 실족하면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인력과 헬기, 드론, 수색견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지만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상의 비행물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판명이 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던 우리 한국 선박 나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지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타격 당시에 나무호에 긴급 무전을 주고받던 내용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배를 모두 버리고 탈출하는 최후의 선택지까지 마지막에 검토됐던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Now engine on fire. Now engine on fire. Abandon ship. Abandon ship. Abandon ship. It's MM Namo is being attacked on her engine room. 혹시 구멍 나고 이런 건 안 보일까요? 제가 폭발음이 두고 들려가지고 그 전선을 일단은 머스샷 대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극한에 돼가지고 퇴선하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피격 직후에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배를 버리겠다라고 외치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이 대충 가시죠. 나무호에 타고 있던 우리 선원들 두 차례의 큰 폭발음을 들었고요. 자, 피격 직후부터 외부 공격으로 모두 인지를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다큐를 보면 네. 배가 어뢰나 포탄에 맞아서 침몰하기 직전에 함장이 에번던 더십, 배를 버리라, 퇴선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을 했으면 네. 배를 버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때 상황이 정말 촌각을 다투는 위험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 화물선 나무호의 피격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AI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예측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무호의 피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박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다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런 공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우리 탓을 했죠. 하지만 이 나무호 선장의 말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나무호가 4월 말부터 사고 장소에 정박해 있었다는 겁니다. 움직이거나 독자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피격 대상이 될 만한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때문에 더더욱 왜 그럼 우리를 공습했는지, 피격했는지. 자, 이 부분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조금씩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항상 말이 조금 있다가 바뀌고 조금 있다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란 말도 이란 지시도 미국 지시도 어긋나지 않고 제자리에 있던 배를 왜 저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네. 그건 분명히 적대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서 제자리에서 4월 30일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배를 뭔가 와서 타격을 해서 퇴선 직전까지 가는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 어느 측에서든 자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요.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선박을, 그것도 민간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 기종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쏜 건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CCTV로 포착이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전문가들은 대체로는 자폭 드론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사일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사일치고는 폭발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사헤드 계열의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영상으로 이번 전쟁 초기에 저 모습입니다. 땅굴 속에 이란이 수천 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저 드론, 사헤드 드론이 공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이란의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정부 당연히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배상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우리 외교부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바깥으로 대한 미사일에 맞았으면 안으로 꺼져 들어가요, 구멍이. 네. 그리고 내부 폭발했으면 그 철판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건 찢어졌어요. 네. 그리고 배가 침몰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구경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내부 폭발은 분명히 아니다. 네. 외부에서 쳤는데 그 길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란제 샤헤드 136이 맞는 것 같다. 네. 이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건데 그러면 이란이 왜 이란 지시도 어기지 않고 가만히 있던 배를 저렇게 공격을 한 것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어떤 포고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당이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것이 확연해지면 우리는 이란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네. 이란에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휴전 이 이야기는 지금 확 묻혀버린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내일입니다. 이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결국에 트럼프가 시작한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이란 전쟁이라는 이 문제가요. 이란이 아닌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시아 중국의 정상회담 테이블의 주제로 오르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란에서 중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전쟁의 이 문제가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 핵심 주제로 오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보면 네. 약소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해진 적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네. 사실 뭐 우리 한국 문제도 그랬고 여러 문제들이 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문제가 사실은 혹 같은 문제로 변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11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사실 지면 네. 2년은 그냥 거의 식물 정부로 네.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급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도움을 받아도 중국하고 뭔가 이란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네. 또 중국으로서는 또 뭐냐면 나는 세계 강국인데 그러니까 이란 문제도 미국이라는 초대 강국하고 내가 해결한다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색을 내겠죠. 생색을 내겠죠. 근데 이란으로서 보면 이란은 지금 그 뭐 원자재, 산업재, 식량, 생필품 모두 거의 모든 양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갑니다. 네. 카스피에도 있는데 그건 적은 양만 들어가고 그쪽은 주로 러시아 쪽 영향이 있는 나라들이 들어가서 이란이 거기다 뭘 팔 게 없거든요. 네. 육로로 들어오는 건
왕복 2차선 도로로 조그만 곳밖에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글로 그러니까 원유도 생산된 걸 팔아야 돈을 받아서 그걸로 생필품, 원자재, 식량, 생필품 다 살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다 지금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한두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동기에 비해서 올해 4월 달에 이란 물가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7배가 올라갔어요. 7배요. 7배. 어허. 700배가 그러니까 7배가 올라갔어요. 7배가. 7배가. 예, 예. 700%가 올라갔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란 리알화가 지금 어느 정도로 폭락했는가 하면 2015년 16년에 1리알이 한 1달러가 한 3만 5, 6천 리알을 했거든요. 네. 지금 160만에서 180만 아하. 리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알화 가치가 거의 45배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것도 맞지만 네.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란이 지금 더 극박하게 몰려 있다. 급박하고 체제가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번에 무언가 이란 전쟁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2박 3일의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최소 6차례나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정 가운데 하루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베이징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천단공원이라는 곳을 함께 두 정상이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천단공원. 일단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하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뜻을 보면요. 저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 황제, 중국 황제의 신성함과 황제의 어떤 엄중함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저 위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오른다 그래요. 아, 이건 뭡니까? 뭐 그러니까 둘 다 아니, 황제임을 뭐 입증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천자,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그 장소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황제다. 네. 시진핑 주석도 나도 황제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한테 절대로 손해나는 장소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 중국이야 뭐 시진핑 주석 예. 장기 집권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에서 지금 노킹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기 오르는 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나는 옛날 천자가 제를 올리던 곳에 당당하게 서 있다. 이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 참관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중국 방문 이후에 또 어떤 밈이 돌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묘안을 꼭 끌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장재수 하정으로 이어지는 북부 발전을 지속할 때 부산시장과 강력하게 손잡겠습니다. 북부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부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개소식이 다른 개소식들과 좀 다르죠. 이렇게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란에 싹가이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죄를 모두 지우겠다고. 자, 지난 일요일 새 후보가 같은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죠. 그만큼 이 세 명의 후보, 부산 북구 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과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 새 후보. 이번 주 오는 14일 목요일 공식 후보 등록일에 맞춰서 후보 등록까지 이제 끝내고 나면요. 선거전은 정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은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8, 9, 10, 4흘간 조사한 기간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37%, 세 번째 조사입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 17%, 한동훈 후보가 30%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그 앞에 있는 막대기인데요. 뭔가 좀 변했죠. 자, 지난 조사 결과와는 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던 조사 내용은 하정우 후보가 30,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5, 한동훈 후보가 24. 거의 셋 다 오차 범위 내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열흘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정우 후보는 오히려 올랐고요. 박민식 후보는 조금 낮아졌고 한동훈 후보는 또 올랐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네요. 자, 송 대변인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떤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2강 1중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의 37%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0%는 오차범위 내에 있죠. 저 조사의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8.8% 차이까지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2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차범위 밖에 벗어나 있는 박민식 후보가 있어서 1중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난 조사와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세부 통계표를 보면은 보수층 내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46%, 한동훈 후보가 30%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도 지난번 조사에서는 박민식 55, 한동훈 33 이렇게 해서 박민식 후보의 우위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박민식 35, 한동훈 55 이렇게 완벽하게 역전된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지금 부산 북구갑의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보수층의 대표 선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방증이고 그러면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 때는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치열한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죠. 해당 내용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이 3자 대결 결과를 보셨죠? 3차 조사까지 2차 조사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단일화됐을 때를 가정한 가정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 43, 박민식 후보 31. 자, 그렇다면 박민식 후보 말고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를 가정하면 몇이 될까요? 하정우 후보 40, 한동훈 후보 37. 오차 범위 내접전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의 수치는 오차 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양자 대결 결과로만 보면은 저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더 보수 진영 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좀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네요. 저 조사만 놓고 보면 저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자 구도든 양자 구도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종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 관련된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대1 구도, 단일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체 이제 부산 선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된 그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에서도 부산 지역에서는 졌어요. 김민수 국민의힘 후보한테.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정우 후보가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장점을 살리는 이러한 선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딱 열흘 전만 해도 4월 말만 해도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가 나란히 진짜 오차범위 내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불과 열흘 만에 박민식 후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더 유리한 것처럼 지금 인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박민식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죠. 근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요?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직 보수층이 결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네. 박민식 후보가 확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제대로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결집하고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결집이 된다면 충분히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좀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것들이 중도 무당층에게 좀 더 소구가 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드러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 후보의 표가 과거 이제 박민식 의원과 붙었을 때보다 좀 더 한동훈 후보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장기화한다면 네. 박민식 후보를 향해서 이제 단일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여론을 결집시켜서 여론조사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요. 다만 이 본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 후보가 앞으로 좀 더 치열하게 단일화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대결을 펼칠 텐데 앞으로 추이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계속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불과 며칠 전에 너무 그렇게 절대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기에 나오셨던 이진우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일화, 한동훈 후보가 하는 단일화는 박민식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의 책임을 한동훈 후보가 다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 안 할 경우의 책임을 박민식 후보가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는? 그 입장은 양쪽 다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이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고 북구 전체의 민심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네. 과거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면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말씀 주셨듯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양 두 후보 모두 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보수 패배의 원인,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굉장히 향후 정치 행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단일화를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하. 이 과정 속에서 여론의 흐름을 두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룰을 두고 굉장히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단일화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죠.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자, 이렇게 여론조사 분위기, 결과가 요동을 치자 유권자들을 찾아 나서는 후보들의 행보도 점점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일만 내시면 갈점마다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제 안 되면 마누라도 이혼하자. 면목도 없고. 또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시민들과 점점 더 스킨십을 이제 늘려가는 하정우 후보. 하 후보가 이런 글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 초등학생이 하정우 후보를 응원하는 메모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삼촌이다. 이거 약간 기시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빠 논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오빠 논란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았고 네. 좀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후보가 했을 거고요. 근데 저렇게 말하면 자꾸 또 오빠 발언이 생각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저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나름대로의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약간 저렇게 덧붙인 게 사실 진지하게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나는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머 섞인 대응도 네.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논란에 대한 인식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어린 아이가 또 선물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네. 저런 이야기들을 덧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올릴 때 특히 후보는 캠프에서 의논을 해서 올리죠. 뭐 아무래도 이제 캠프 차원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또 본인 SNS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후보마다 워낙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캠프 참모들과 얘기를 그렇죠. 하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네. 자,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는 단일화 촉구 목소리도 무색하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둘이 맞붙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아직 재판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지금 이건 장동혁의 대리인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박민식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를 찍는 게 탄핵을 반대했던 이 장동혁 대표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박 후보는 보수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에 반감이 있는 보수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송 대변인님, 누가 더 지금 전체 보수층에 유리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민식 후보가 본인의 영역을 자꾸 좁히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박민식 후보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100%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처럼 아하. 보여요. 한마디로 응축하면은 마치 아직도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북구갑 선거가 워낙에 핫하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잖아요. 네. 그만큼 조명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하. 지금 미디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 어게인과 단절하려는 노력에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박민식 후보 스스로도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되고 네. 국민의힘 후보들 전국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언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민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얘기할 때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강성 그리고 또 보수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박민식 후보의 저 발언은 그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지 네. 단기간에 본인의 지지율을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두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에서 이겨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 네.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돌아오고 보수를 재건하는 그 목표가 장동혁 대표는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을 조금 민주당에 쳐서 좀 더 많은 보수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네. 향후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강성 보수층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끌고 나와야지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했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상대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게 네.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본인이 득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박민식 후보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말 좀 그만하고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죠. 네. 그런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다릅니다.
여론에 쫓기고 있잖아요. 네. 아니라 아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민식 후보가 얘기한다. 근데 그 소재가 과연 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것들이어야 하는지는 글쎄요. 유권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보수 진영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하정우 후보는요. 싸움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싸움 대신 그냥 딱 결과로 단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 대신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쌈박질할 시간에 일만 하겠습니다. 저 말이 왜 나왔냐 하면요. 말싸움 안 하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TV 토론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하정우 후보가 TV 토론을 거절했다라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토론에 응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답한 겁니다. 나는 말싸움을 할 시간에 일을 하겠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말이 대부분 아닌가요? 일단 말로 하지 않나요? 정치는? 근데 이제 일단 그 지금 이 하정우 후보의 입장이 뭐 토론회 다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선관위의 법정 토론회에는 참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아하.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자체를 뭐 아예 안 하고 그냥 선거운동만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토론회에 응하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시간을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토론회 선관위에서 이제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는 네. 당연히 참석을 하지만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뭐 상대 후보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대해서 참석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할 때는 네. 사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아하. 상황에서 뭐 부산의 비전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더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정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마치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아하. 양상이 네.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다른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을 향해 하는 정치 공세는 이해하지만 네. 법정 토론회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 이상 네. 과도한 정치 공세는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 법정 토론은 원래 안 나가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저 토론은 부산 KBS가 새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정 후보 측에서 거절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 응하라라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고 이 부분은 앞서 이민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하정 후보를 협공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법정 토론이 한 번밖에 없는 거 너무 적어요. 네. 방송사들이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국민들께 알 권리를 드려야 됩니다. 네.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저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전략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협공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불리할 거 뻔하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토론에 안 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하정우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한동훈 후보는 또 글쎄요. 비교적 이 말 잘하기로 유명한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나가는 것도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모든 역대 선거에서 그 2등 후보, 추격자 후보가 네. 1등 후보한테 계속 토론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고 새로운 이슈와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등 후보한테 토론회 하자고 하고 1등 후보는 토론회를 안 하는 게 당연한 선거 전략인 것이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토론을 피한다, 회피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도 토론회를 안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토론회에서 법정 토론회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벌금 내고 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를 비판을 하는 거지. 네. 법정 토론회 다 나간다는 후보 비판하는 것은 약간 너무 좀 뭐랄까요?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대변인님, 죄송한데 1등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다수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1등 후보라는 말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등과의 오차 범위 조사도 여럿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만간 중앙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를 앞세워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선 후퇴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장이죠. 주광덕 예비 후보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퇴를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께 간절히 읍소합니다.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후보자들에게 희망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사직생의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묻습니다. 진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주광덕 남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네. 수도권 민심이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좀 변곡점을 만들어달라 이런 호소로 읽힙니다. 저는 주광덕 시장의 여러 기자회견 중에 방점은 대통합 선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퇴 이 메시지가 주목을 받지만 결국에는 대통합 선대위를 꾸려서 장동혁 대표보다 좀 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달라. 그래야지만이 수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의 각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 오지 않기를 원한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후보 등록 안 하겠다. 물러나라. 더 지금 목소리가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수도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대통합 선대위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당 지지율과 여러 주요 후보들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만 여러 후보들은 또 어떤 굉장히 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여러 가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시장님도 이런 요구를 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실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개인기를 통해서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전국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커플링, 당 지지율은 낮아도 특정 지역의 후보의 지지율은 높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뒤집어 얘기하면 개인기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의 뜻과 그 지역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가는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지사 선거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김관영 후보 누굽니까? 대리비 지급, 식당에서 대리비 봉투 줬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했죠. 그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43.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39.7%,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김관영 후보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면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복당을 하냐면서 연일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많은 도민들께서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 그런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 신청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 복귀 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구 마음대로 복당을 합니까?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원들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합니다. 김관영 후보, 민주당에서는 이 대리비 봉투 사건으로 혹시라도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신속하게 제명 처리까지 했거든요. 아니 근데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저기 그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아마 뭐 저렇게 이제 뒤집어진 결과가 여론조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선거가 계속되면은 어쨌든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다시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관영 후보가 CCTV에서 아예 그냥 돈을 주는 장면이 아예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묵과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클린하고 공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김관영 지사의 제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전북 도민들께서 이러한 가정들,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피신다면은 여론조사 결과 다시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방금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피플 라이브입니다.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оздоро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е средства, даже там хирургические всякие, связанные с заменой органов, они 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해보는 피플 라이브 첫 순서는 푸틴 대통령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요, 푸틴 대통령 본인이 영생과 오래 사는 장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근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왼쪽은 지난해고 오른쪽은 지난 9일입니다. 아니, 러시아 국가 기념일이죠.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인데 표정이 저래서 그럴까요? 하고 유난히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수척하고 부쩍 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왜 이렇게 확 늙었는지 이러다 보니까 건강 이상설이 됐다고요? 그렇죠. 지난 9일에 있었던 이 열병식 이 모습을 보면은요, 확실히 좀 노화가 진행된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여러 차례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952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러 차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좀 갑자기 급속하게 좀 노화가 진행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뭐 혈관 같은 부분이 도드라져 보인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다, 부은 모습이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이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최대 국가 행사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축소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지금 좀 좋지 않은 국제 사정을 의식한 그런 지점도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행사 규모 자체도 좀 줄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둘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언론, 이 마이크에 흘러나오면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장기 이식, 뭐 영원한 노화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랬었는데 푸틴 대통령 건강에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과시도 많이 했죠. 바로 저겁니다. 물론 러시아의 이 문화기도 하지만 얼음물에 저렇게 샤워하는, 이 수영하는 저 모습 공개적으로 많이 자랑을 하기도 했고요. 우통벗고 겨울에 말 타고 사냥하는 모습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올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3입니다. 73살의 나이에 저런 얼음물에 입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글쎄요, 저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푸틴 대통령의 건강 비결은 사슴피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일부 외신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붉은 사슴의 녹용에서 나온 피로 목욕을 한다거나 이 피를 마신다는 그런 대체 요법이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다만 푸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불로장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얼음물에 저렇게 입수하는 것 아무리 러시아의 문화 행사, 종교 행사라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 들어 건강 이탈설이 불거진 모습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진시황도 영생을 꿈꿨죠. 하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푸틴이라고 한들 네,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최근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 기준에서 보면 복권은 자본주의의 그 상징 자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북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복권 사재기에 푹 빠졌다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해서 흥행을 했던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57억.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그 류육사후 종이 쪼가리를 줘간데 말이디. 네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를 주겠어.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 바다이 7대3. 답장 결렬이라. 북한에서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금 팔고 있다? 열풍이다? 아니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복권이 있습니다. 네. 최근 유행하는 복권은요, $2 복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구매는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네. $2 복권에 이제 당첨이 되기만 한다면 1등 상품은 승용차를 받을 수 있고요. 네. 2등, 3등은 이제 순차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뭐죠? 이 복권 당첨자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추첨 방식이 비공개라고 합니다. 에이, 그게 뭡니까? 비공개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당첨되는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많이 구매한 사람 중에 또 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입해서 누가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경제 사정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좀 불투명한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복권 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 방송으로 방송하면서 추첨을 해도 일부 조작 음모론이 돌기도 하는데 비공개 추첨을 하는 복권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또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 리필 식당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무한 리필 업주들은요 지금 애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몰래 싸가는 사람들 때문인데 뭐 조금 싸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한데 8리터짜리 김치통에다가 돈가스 26장을 꽉꽉 눌러 담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없는 행태를 채널A 특별 취재팀의 권경문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편히 먹으라는 게 맘대로 싸가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채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담으셔갖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를 다 비닐에 담으셔갖고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셀프바이를 있는 음식을 포장해갖고 집에까지 가져갈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특히 무한 리필 식당은 이 문제가 골칩니다. 10곳 돌아봤는데 7곳이 당해봤습니다. 컵라면도 계란을 실제 싸가지고 그냥 그에다 넣어서 간다. 빵도 막 이렇게 해갖고 가져 나와서. 특히 튀김 종류 나오면 이쪽 기둥기로 가가지고 싸가. 어떤 사람들은 막 꽁장 담거든요.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어. 돈가스 나온 날. 다 싸고 가보고 빈 그릇만 놔두고 가보고.
이 기둥도 잘 달아. 10,000원 안 되는 가격에 이만큼 제공합니다. 돈 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껏 먹되 싸가지 말라는 이 규칙이 무너지면 싼 값에 한 끼 내놓는 시스템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싸가지고 가면 너도 나도 회사 내라 못하게 하고 다 주지. 자기 식사량만 자기가 가져가는 게 무한리필이야. 그런 사람들을 다 가져가고 이러면 장사들 다 망하지지. 그런 사람들 되면 단가도 올라가고. 취재진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지금 없더라고. 못 봤어. 처음이라. 손에 스킨 안 해가지고 끝나면은. 얼마 전 업주는 이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8리터짜리 김치통을 이렇게 넣어 오시거든요. 김치통에 26장이었는데 그분은 그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희 단골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이분 돈가스 싸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힘든 고물가 시대. 작은 규칙 하나 지키는 게 모두의 저렴한 한 끼를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싸가지 마시고 사정이 힘드시면 가게에 오시면 식사 대접하겠다. 다 힘들어 봤으니까 힘들고 그러시면 그렇게 자기도 마음이 안 좋으실 거란 말이에요.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자, 아까 마지막 영상에 밥 먹는 모습이 나왔던 권경문 기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돈 주고 무한리필에 싸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이 업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업주들 입장은 명확한데요. 안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밖으로 싸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먹다가 남은 거라는 말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식당이 아니라 마트가 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업주의 소득과 직결되고 식사 단가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업주들은 오는 손님들 양을 가늠해서 음식을 준비할 거잖아요. 분명 100인분치를 준비해서 팔았는데 손에 남은 건 80인분치 매출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야금야금 음식 챙겨가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손실 때문인데 뭐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음식 싸가는 거 허용해줬다가 이 음식이 상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업주들은 음식을 밖으로 싸간다는 말에 민감한 겁니다. 저기 기사에 다 담진 못했지만 권 기자가 느끼기에도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라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사실 기사에 담긴 돈가스 26장 그 사례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였는데요. 그 업주들 말을 들어보니까 포장 용기를 가져와서 음식을 싸가는 경우는 정말 흔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저희 취재진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네. 식당에 이제 음식을 손으로 집어갈 때 쓰라고 위생 비닐 장갑을 그죠? 배치를 해두는데 네. 이제 거기다가 접시에 담아온 음식들을 아하. 이것저것 챙겨서 담아가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물어보기도 했고 업주도 얘기를 했죠. 이거 싸가면 안 된다. 안에서 드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네. 본인은 먹다가 남은 거다.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돈가스 26장을 싸가면 도대체 뭐 몇 명이서 더 먹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절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몇 가지 음식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업주가 신고만 한다면 절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무한리필 식당 자체가 이 식당 안에서 먹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이 음식을 밖으로 무단으로 가져나가는 행위 자체가 훔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남아서 싸갔다고 주장해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업주의 허락이 없다면 남아서 싸갔든 그리고 싸우려고 퍼왔든 비슷하게 절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만 업주들이 사실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져서 신고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업주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 손님들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런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경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경제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오늘 궁금하네요.
오늘도 계속 코스피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세계 7위 규모로 13위에서 6단계 상승한 7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사상 첫 7,900을 돌파했고요. 장중에 저도 봤는데요. 7,999까지 올랐습니다. 단 1포인트, 8,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지금 제가 PD한테 물어봤더니 밑으로 좀 쭉 빠졌어요. 네. 아니 왜 이 극적인 순간에 다시 힘이 쑥 빠진 겁니까? 네. 사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들 하고 계셨고요. 네. 그런 신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네. 이 단기 과열에 대한 신호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팔고 돈 벌었다고 나가는 겁니까? 일종의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코스피가 그동안 올렸어요. 소위 네. 너무 많이 올라. 2월 말에 저희가 6,000포인트 달성했고요. 5월 불과 얼마 전입니다. 7,000포인트 넘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거의 8,000선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너무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쯤이면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현재 거침없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시장이 이제 냉랭하게 돌아선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동력은 여전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 내놓는 거 보면요. 8,000포인트 기본이고요. 9,000포인트 외국계 증권사에선 10,000포인트까지 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0,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금의 강세장이 계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나오는 시나리오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시선은 이제 8,000포인트 중반대에서 9,000포인트 요 정도의 코스피 연말 전망치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이적인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선두에는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러면서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주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4조 원 수준이었던 이재용 회장의 주식 보유 양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14조 원이었던 지난해 이재용 회장의 주식이 지금 평가액이 5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대체 얼마가 오른 건지 이 50조 원 돌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개인 어떤 재계 총수가 갖고 있는 뭐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뭐 50조를 넘었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1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주식 평가액이 급등을 한 겁니다. 불과 작년 6월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주식평가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평가액을 보면 5조 6,30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평가액이요 27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량의 급증을 1년 사이에 한 거고요. 평가액 상승률만 거의 400%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개인 주식 재산이 50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인물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다가 최근에 이제 상속세도 다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상속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의 안정화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게 시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주가에 대해서 제2의 전성기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할 때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승세의 기쁨을 즐길 상황만은 지금 아니죠. 삼성전자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어제 11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지금 앉아 있는데 오늘이 또 결렬되면 진짜 파업으로 가는 겁니까? 사실상 예. 아, 그럴 그래요? 겁니다. 네, 정부가 이제 주재를 해서 사후 조정을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이틀간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2차 사후 조정에서도 이제 노사가 끝내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현재 이제 노조가 예정한 21일부터 아마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양측이 맞서는 지점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과급 재원 기준 그리고 이걸 명문화할 것인지 이 여부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는 성과급 15%를 달라라는 거고 사측에서는 줄 수 없다, 힘들다라는 건데 성과급 15%라고 그러면 좀 개념이 잘 안 서서 1인당 얼마씩 받게 되는 건가요?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올해 삼성전자가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이 현재 추정치지만 270조에서 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과급 재원으로만 대략 40조에서 45조 원 수준. 이걸 1인당 평균 임직원들에게 이제 성과급으로 배분한다고 치면 1인당 평균으로 3억에서 4억 원대. 그리고 대부분의 이익을 지금 반도체 사업부 내에 메모리 사업부에서 일으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만 보면 1인당 5억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1년에? 1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몇 년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명문화하게 된다면 매년 올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한도 없이 이걸 명문화했지 않습니까? 뚜껑을 땄다 그러죠? 네, 속된 그렇죠. 말로. 상한을 없앴죠. 지금 삼성전자 상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한을 없애고 이걸 이제 임나저 말에 명문화하자라는 거고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이제 그건 어렵고 올해와 같은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 특별 보상 형태로 지급을 하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외 사업부 다른 임직원들과도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성과급 재원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정하자라는 입장인 건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 조정에서도 만약에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불투명한. 일단 오늘 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21일부터 총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는 건데 그럴 경우 반도체 제조 공장이 멈추거나 뭐 이런 모든 피해를 합치면 피해액만 약 30조 원에 이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듣기로 과거에 있었던 노사협상 파업 얘기 삼성전자만은 이 파업 이틀 전, 3일 전에 극적으로 다 타결이 됐었다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노조원들도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노조 안에서도 지금의 어떤 아주 좋은 시기를 이 파업 때문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이건 과연 이게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파업은 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담도 사실 안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까지 안고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이냐? 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 이 직원들도 하이닉스는 상한이 없는데 본인들은 상한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박탈감도 느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오늘 날씨가 궁금해서요.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일찍부터 비가 멎었던 서울에는 해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츰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오후 내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남부지방에는 꽤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호남에 10에서 60mm, 경남과 제주에도 많게는 50mm가 내릴 텐데요. 특히 경남 남해군에는 정오 즈음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고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밖에 중부지방엔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어제 반짝 떨어졌던 기온은 다시 오름세입니다. 서울에서 한낮에 23도, 강릉은 27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 높은 겁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뜨거운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내일 한낮에 25도 안팎, 모레는 29도 안팎, 주말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0도 안팎까지 오른다는 건 7월 말만큼 더워진다는 겁니다. 며칠 사이로 7월 더위가 찾아오니까요.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앞서 정치 라이브에서 저희 패널이 거론했던 부산 북값 관련 여론조사 세부 수치를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까지 모두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